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통일왕국 오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7세기에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논증은 신이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나온 데카르트의 해답이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시대는 스콜라 철학이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중세는 가톨릭의 시대였는데요. 가톨릭은 원래 보편적인 모든 곳에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모든 기독교를 카톨릭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카톨릭의 의미는 보편적인, 즉 너무나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가톨릭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영토 안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었고 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카톨릭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카톨릭은 보편 교회가 되었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교회에서 내세운 철학이고 학문입니다. 교회가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와 관련된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스콜라 철학의 단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콜라 철학이 무너지고 있던 것이죠. 게다가 17세기에는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이 30년 동안 대격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개신교 입장에서는 개신교가 맞는 것이고 카톨릭 입장에서는 개신교는 반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가톨릭을 중심으로 모든 진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사람들은 교황과 카톨릭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쟁을 통해서 두 개의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모두 신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하면서 유럽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신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당시는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천문학자가 천동설의 오류를 발견하고 지동설을 주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반적으로 무너지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개신교나 카톨릭의 입장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과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모든 교육과 논리를 부정하고 의심한 끝에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사실이 곧 신을 증명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각은 불완전한 것이죠. 데카르트는 수학처럼 철학도 자명해야 하고 불완전한 감각이 철학의 바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불완전한 감각에 속고 있는 나가 있는데 속고 있는 나를 의심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 의심하는 나가 진짜 나이며 참된 주체라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이 신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선악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이런 이성적 판단 능력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으로부터 이성을 부여받았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기존의 신학에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교황과 교회가 진리를 가르쳐주고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요구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하고 인간이 그 이성으로 진리를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신적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혁명적인 사고였던 것입니다. 경험을 믿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고 의존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은 이성입니다. 이성이야말로 물리적 세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진정한 원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를 합리론이라고 합니다. 합리론은 신으로부터 이성을 부여받아서 확실한 원리와 수학적 방식들을 이론으로 추출하고 자연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럽 철학의 주요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죠. 여기에 맞서는 것이 영국에서 나오는 경험론입니다. 경험론자들은 합리론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직관의 영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백지와 같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근거는 경험뿐이며 경험에 의해 이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유명한 말인데 베이컨은 관찰이나 실험에 바탕을 두지 않은 명제는 우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우상을 없애고 관찰과 실험과 경험, 다시 말해 직접적인 감각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경험론자들은 신이나 영혼은 상상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실증 불가능한 것을 실존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합리론은 독단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론은 개별적인 감각의 세계는 경험을 통해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것들의 궁극적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합리주의는 독단주의로 갈 수 있고 경험주의는 본질을 못 찾음으로써 회의주의로 가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18세기까지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지식이 선언적인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경험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을 안고 있었습니다. 칸트는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칸트는 이 갈등을 조화시켜서 양쪽의 한계를 보완하게 되었고 칸트 이후부터는 합리론, 경험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며 관념론으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적 인간이 아니라 심정적 인간입니다. 데카르트가 발견한 생각하는 나는 너무나 확실한 명제였기 때문에 칸트 이전까지 완전한 절대적 명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인의 발견, 이성의 발견은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사상은 나의 출발점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 앞에 대상으로 존재하는 나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심정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정은 관계를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주체이신 하늘 부모님 앞에 대상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출발점은 부모의 심정과 사랑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